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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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 새는 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승민 보험 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지혜롭게, 보장을 지혜롭게, 지혜로운 보험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우지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보험을 알려드리는 똑순이 보험 전문가 신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에 보여지는 것보다 숨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문가 김성준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칭찬보험들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종신보험입니다. 이승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칭찬할 보험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금융 소비자의 불만이 많음에도 제가 종신보험을 칭찬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상품도 대체할 수 없는 종신보험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종신보험의 오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과연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며 왜 발생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과 22년 발생한 종신보험의 민원 비중은 무려 47.8%, 55.2%로 가입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유튜버나 네이버에 종신보험을 검색해보니 가입하길 잘했다는 내용은 거의 없으며 고객들의 불만족 사례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종신보험의 필요성,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지만 종신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거부하는 분들을 보며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는데 왜 유독 종신보험만 이렇게 고객들의 부정이 높을까 알아봤습니다. 네,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우선 좀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종신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종신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네, 먼저 종신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말 그대로 사망하면 보장해준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보험금 청구 중에 민원은 거의 없었으나 납입기간 중 가입한 보험을 문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는 거에도 나와 있지만 고객들의 민원의 원인이 종신보험인 줄 모르고 가입했다, 연금이나 저축인 줄 알았다 등등이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민원들을 종합해본 뒤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종신보험의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게 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쁜 보험 취급을 받는 종신보험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가입했을 경우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종신보험의 목적성에 맞지 않게 가입을 한 경우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종신보험의 장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우리는 리스크 해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리스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리스크는 위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보험을 말하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리스크 사전적 의미, 위험과 불확실함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며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올해 막 태어난 자녀의 학자금도 준비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 30대 가장인 A씨가 암에 걸리거나 운전 중에 큰 사고가 났을 때 가입한 보험마저 없는 상황이라면 A씨 가족은 어떤 기분일까요? 중대 질병이나 큰 사고로 다친 남편의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남편의 몸 상태를 걱정하겠지만 입원, 수술 등 가정에 보험이 없는 남편의 병원비를 걱정하겠죠.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입원 수속을 밟으려면 직전까지의 병원비를 먼저 수납해야 하잖아요. 기간별로 중간중간 정산을 해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을 받기 어려워요. 강제 퇴원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 중대 질병이나 큰 사고일 경우 A씨 자녀를 위해 준비하던 학자금을 깨거나 부족한 경우는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서라도 치료를 할 것이고 수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금처럼 모아둔 돈을 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동일한 기간 동안 수입, 즉 미래의 소득이 소멸되는 것이죠.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파트 대출금을 안 낼 수가 있나요? 통신비나 마트에서 장 보는 식자재비를 할인해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병원비로 인해 지출은 늘어났지만 수입마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수입이 없는 상태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몇 년, 아니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앵커님, 혹시 오늘부터 쉬신다면 1년 동안 버틸 수 있으실까요? 1년이요. 1년 동안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가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고정적으로 지출은 계속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 2~3달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몇 달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하고자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 때문에 건강보험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 만약 나의 가장이 갑자기 세상에 떠났을 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 가장의 부재, 그 뒤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나 혼자서 짊어져야 하는 부분들, 수입 축소, 집 대출, 자녀 양육 등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했거나 앞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사망,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 뒤에 찾아오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분명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종신보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장이 사라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종신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걸 텐데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좀 요즘에는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왜 그런 걸까요? 네, 표를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종신보험의 가입자 수는 의학기술과 그리고 비혼, 저출산으로 인해 30~40대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층의 경우는 사실 조기 사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 전 말씀드렸던 A씨처럼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암이나 사고처럼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소득 소멸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만약 조기 사망으로 영원한 소득 소멸이 발생한다면 남겨진 A씨의 아내와 이제 막 태어난 자녀의 앞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매월 들어오던 수입이 한순간에 끊어진 상태이니 사별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당장 다음 달부터 카드값,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니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학자금이나 아파트 정리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어린 자녀가 성장하는 시점, 보통 대학교 졸업을 말하는데요. 그때까지 학자금 정도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준비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남겨진 가정을 굳건히 지키게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각각 장단점이 다른 3가지 상품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3가지 상품을 비교해 주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 상품은 어떤 상품일까요? 네, 표를 보시면 먼저 검정색 실선은 내가 납입한 초음보험료, 빨간색 점선은 사망보험금, 빨간 실선은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인데요. 이 보험의 특징은 정해진 기간만 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으로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적고 만기 시에는 소멸되는 단점이 있지만, 조기 사망 시 총 납입 보험료 대비 무려 770%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큰 장점으로 그 외 단점을 모두 가릴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순수 사망보장 극대화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호불호가 완벽하게 갈리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해지 종신보험입니다. 납입 완료 시점 5년 혹은 7년으로 일반 상품에 비해 비교적 짧으며, 납입 기간 중 해지할 경우 손실을 보는 점은 다른 상품들과 동일하지만 납입 기간이 끝나면 단기간임에도 해지 환급금 원금 100%를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설계한 일반 종신보험과 비교 시에는 짧은 납입 기간이
짧은 납입 기간에 따른 부담스러운 월보험료와 장기간 유지 시 보험 차익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적게 책정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장단점을 적절히 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이며 개인적으로는 어린 자녀가 있는 30, 40대 부모님들 중 사망보험금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옛날 종신보험인데요. 납입 기간도 보통 20년으로 가장 길고 납입을 완료하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원금에 도달하지도 않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럼 이렇게 길고 지루한 것에도 칭찬할 장점이 있냐? 네. 가장 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장점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속적이고 크게 불어나서 많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종신보험입니다. 네, 3가지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해진 기간을 보상해주는 정기보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해지 종신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부터 있어왔던 옛날 종신보험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3가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종신보험을 선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종신보험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남성 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100명 중 18명이 경제활동기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한참 경제활동하는 우리의 가장이 갑작스러운 부재를 맞이한다면 남은 가족들은 정말 비통하고 슬픔이 남겠지만 슬픔을 딛고 남은 가족이 살아감에 있어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종신보험. 그런 종신보험이 고객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남게 된 부분은 우리 설계사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신보험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셔야 고객의 마음이 문이 열립니다. 종신보험은 우리 고객의 미래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미운 오리 취급을 받던 종신보험에 대한 인식에 작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칭찬보험인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린이 치아보험입니다. 우지혜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3살 치아 80까지 간다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유치는 어차피 빠질 치아라는 생각에 관리를 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요. 유치가 썩어 충치가 되면 신경이 이어진 영구치의 씨앗에 충치가 전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치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성인이 돼서 한번 치과에 가시면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여 보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유치도 치료받으려면 비싼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오늘은 착한 어린이 보험으로, 치아보험으로 치료 비용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치도 치료받으려면 비싼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어린이 치아보험으로 이 고민을 좀 덜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표를 보시면 보통 성인 치아보험에서는 충전치료라고 불리는 인레이, 온레이, 레진 치료와 크라운 치료, 그리고 보철 치료라고 불리는 임플란트 치료를 보통 보장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치아보험에서는 크라운 치료, 레진 치료, 이 2가지 담보에 주목하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 어린이 치과병원에서는 유치 치료 시에 인레이, 온레이 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크라운 치료와 레진 치료 2가지 치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인과 달리 어린이 치과 치료에서는 스케일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링 보장도 안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성인 치아보험과는 다르게 어린이 치아보험에서는 크라운 치료와 레진 치료에 이제 집중해서 준비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우선 이 치료가 어떤 건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치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레진 치료는 충치 부위만 제거하고 레진이라는 충전물을 채워 넣어 충치를 커버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크라운 치료는 충치가 신경까지 진행된 경우 신경치료 후에 치아를 완전히 감싸는 크라운을 씌워 약해진 치아를 보호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보통 성인들은 치과에서 크라운 치료를 하면 골드 크라운과 치아색과 비슷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본인 치아에 맞게
본을 떠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금이 아닌 은리로 불리는 메탈 크라운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을 떠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형화된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된 메탈 중 아이 치아 사이즈에 가장 맞는 메탈 크라운을 씌우는 방식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치료비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인과 이 치료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다른 치료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도 좀 다르게 준비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린이 치아 보험을 따로 준비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성인들이 크라운 치료에 보통 개당 40에서 50만 원 정도 치료 비용이 드는 데 비해 아이들은 메탈 크라운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크라운 치료 비용이 개당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레진의 경우 6에서 10만 원 정도에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크라운 보장을 가장 많이 해주는 A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성인 치과 치료 시 크라운 치료 비용이 40만 원이라고 하면 A사의 경우 50만 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1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A사의 경우 유치 크라운도 성인과 똑같이 50만 원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 비용이 15만 원이라고 하면 한 개 치아당 5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어 어린이 치아 보험을 가입하고 크라운 치료를 받으시면 35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 어린이 보험과는 다르게 치아 보험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성인의 보험료가 비슷합니다. 2, 3만 원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치료 비용 대비 보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린이 치아 보험을 준비하시고 치료하시면 성인과 비교할 때 치료비 부담을 훨씬 적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도 치아 보험이 성인 보험과 가격대와 비슷하게 2, 3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치료비 부담은 훨씬 적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렇다면 어린이 치아 보험 플랜에 대해서 보험료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별로 비교를 해봐야겠는데요. 전문가님 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이 표는 어린이 치아 보험 플랜 보험료 비교표인데요. 유치 빠지는 시기인 만 5세 이상인 아이들보다 유치 치료가 빈번할 시기인 만 2세 아이들이 보험료는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에서는 보통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A사 치아보험의 보험료를 보시면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의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2세 여아 기준으로 보험료가 32,680원인데 비해 유치가 빠지는 시기인 만 5세가 되면 여자아이들의 보험료가 25,430원 정도로 낮아집니다. 결론은 만 2세부터 만 5세 이전까지 어린이 치아 치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어린이 치아 보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만 2세부터 만 5세 이전까지 치과 치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 참고하셔서 어린이 치아보험 준비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 치아보험을 가입을 할 때 몇 살부터 좀 가입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려요.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2세부터 가입이 되거든요. 보험사에서 말하는 2세는 18개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8개월쯤 아이의 충치가 염려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18개월에서 29개월 사이에 1차 영유아 구강검진을 실시하는데요. 충치의 속도가 빠른 아이들의 경우 18개월쯤에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모두 치아가 약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1차 영유아 구강검진 가시기 전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18개월쯤 아이의 충치가 염려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강검진이 또 여러 차례로 나누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는 1차는 18개월에서 29개월 사이, 2차는 30개월에서 41개월 사이, 3차는 42개월에서 53개월 사이, 4차는 54개월에서 65개월 사이고요. 이 시기에 맞춰 아가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구강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가입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치아보험 가입을 했는데 만약 1차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에 충치가 발견이 안 돼도 서운해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린이 치아보험도 1년간 50% 감액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 치료받으시면 50%만 보상이 됩니다.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100% 보상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크라운 5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A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 후 1년 동안은 25만 원만 보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아보험의 장점은 다른 보험의 경우 어떤 질병이 걸릴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을 한다면 치아보험은 육안으로 거뭇하거나 노랗거나 한 충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보다 더 착한 보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린이 보험에서 우리가 크라운이랑 레진 외에 또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같이 준비하면 좋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려요. 네, 신경치료 담보라고 불리는 치아 근간 치료비 담보는 크라운 치료와 거의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엑스레이 파노라마 촬영비 담보는 어린이 치과에서 치료를 하면 꼭 촬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해서 어린이 치아보험 가입 시에 꼭 추가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린이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린이 치아보험은 가입하고자 하는 연령에 따라 보험사 선택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어린이 치과병원을 경험해 본 결과 충치가 심하지 않은 치아의 경우 레진 치료를 가장 많이 하고 6세 이상이 되면 어차피 좀 있으면 유치가 빠질 시기라고 해서 레진 치료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세에서 5세 사이라면 레진 보장이 높은 회사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6세 이상 아이들의 경우 크라운 보장 금액이 높은 회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크라운은 앞니보다 어금니에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안쪽 어금니의 경우 그림과 같이 12살이 될 때까지 유치가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금니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크라운 보장에 집중하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치아보험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좀 비교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2세에서 5세까지라면 레진 보장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고 또 6세 이상의 아이 경우에는 크라운 보장 금액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오늘 조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사를 선택할 때 어린이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좀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비교를 하는 게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치아보험을 비교하실 때는 가입 제한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회사별 가입 제한서에는 레진 보장 금액이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B사와 C사의 가입 제한서에서 레진 보상 비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레진 보상 금액이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B사 치아보험의 경우 크라운 보장 30만 원이 되는 치아 보존 치료비 크라운 무제한 담보 안에 레진 필링의 경우 50% 지급된다고 되어 있어서 가입 후 1년 이내는 7만 5천 원,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5만 원까지 레진 치료 보상이 가능합니다. C사의 치아보험의 경우 치아당 가입 금액의 20%인 4만 원만 보장되기 때문에 B사보다는 보장이 약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 치아보험을 비교할 때는 가입 제한서를 꼼꼼히 봐야 한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치아보험의 경우에도 좀 성인 치아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려요. A사의 경우 크라운 최대 50만 원, 레진 8만 원, B사의 경우 크라운 최대 30만 원, 레진 15만 원이 보상됩니다. 그래서 A사와 B사를 함께 가입하시면 치아 한 개당 크라운은 80만 원, 레진은 23만 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인분들의 경우 치아보험 3개에서 4개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 뵌 적 있는데요. 어린이 치아보험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린이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 좀 우리가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좀 따로 있을까요? 현재 어린이 치아보험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면책기간 90일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 치아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가시면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있다가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감액 기간이 있기 때문에 크라운, 레진 치료 모두 1년 내 치료 시에는 50%만 보상됩니다. 단 A사 가입 제안서를 자세히 보시면 깨알 같은 한 줄이 있는데요. 3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 치과에 바로 가셔서 치료를 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3세 미만이고 충치가 보여서 급하게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다 하시면 A사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라운 치료 연간 3개 개수 제한이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크라운 무제한 담보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치아 보험에도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이제 다른 특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의 가입 제안서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혹시 어린이 치과병원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이런 말씀 드리기 창피하지만 저는 8살 아들, 4살 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8살 아들의 경우 어금니 메탈 크라운을 벌써 8개를 모두 했고요. 4살 딸의 경우 어금니 메탈 크라운 3개, 앞니 지르코니아 크라운 2개. 벌써 4살인데 크라운 5개를 치료를 해서 또래보다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치아가 너무 잘 썩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치아보험 약관과 가입 제안서까지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공부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럼 끝으로 좀 담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이 치아보험 가입하시고 어린이 치과 처음 가실 때는 팬티 입히시지 마시고 기저귀 채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처음 가는 아이들은 놀래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큰애가 실수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저귀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상 잘 받는 보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혜롭게 알려드릴 수 있는 우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칭찬보험 어린이 치과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펫보험입니다. 펫보험에 대해서는 신수경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앵커님, 혹시 앵커님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네, 저도 강아지 지금 2살 된 강아지 한 마리랑 2살 된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너무 이쁘겠어요. 네, 제 주변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나라에서 개, 고양이, 금붕어, 거북이 등과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지역별 반려기구 현황을 보시면 2022년 말 한국인 반려가구가 522만 가구인데 전체 가구에서 반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7% 정도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가족에 준하는 책임감으로 관리하고 돌보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오래 살기를 원하고 또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양육할 때 최대의 관심사는 건강관리 이슈가 반려가구 중 86.4% 정도로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그 건강관리 중에는 첫 번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방법이 68.6%, 그리고 두 번째, 질병진단 케어 후 케어 양육 방법이 55.7%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지출한 평균 총 치료 비용이 78만 7천 원으로 2021년 총 치료비 46만 8천 원보다 2년간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러 치료 중에 51.9%를 정기검진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검사와 치료로 의해 반려동물의 병원 의료비 부담도 높은 상황으로 발생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펫보험입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 횟수도 많이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케어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치료 비용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치료 비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펫보험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펫보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펫보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펫보험은 반려견,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보험으로 보면 실손 의료비 보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보험이라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펫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등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모든 양육생활 필수품, 소모품은 개인 부담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병원 비용과 배상 책임에 관련된 부분은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중 병원 비용은 나이대별로 많은 병원 비용이 들어가서 치료비 부담을 갖게 되는데 펫보험으로 이런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여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 등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그럼 펫보험 가입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 상대로 가입이 가능하고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는 자기 부담률에 따라 상이하고 갱신주기에 따라 보험료가 갱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고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 군견, 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 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증가와 손해율 상승에 따라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펫보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비교하면 실손보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의 실손보험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펫보험이 보상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게요. 어떤 경우에 펫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펫보험에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펫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를 알아보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 기본 계약에 가입할 경우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 등을 보상하고 별도 특약 가입 시에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도 보상이 가능하고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 한도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또한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펫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사람의 실비와 비교가 되듯이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펫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는데 사람이 실비에서 보상받지 않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보장 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 무자격 동물병원 의료비, 미용수술, 중성화수술, 성대 제거수술, 치과치료,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 수술비, 임신, 출산, 불임, 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할 때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펫보험 가입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펫보험 가입 시 혜택은 보험료 할인을 볼 수 있는데 동물 등록번호가 있으면 2% 할인, 그리고 2마리 이상 키우고 계시면 회사별로 3%, 5%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펫보험을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펫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펫보험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펫보험 가입 시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반려동물의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자, 두 번째,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기간 1년, 3년, 5년 이후 반려동물의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번,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 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등에 대해 보험회사의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특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반려동물 사망 위로금 등도 보상합니다. 5번, 발치, 스케일링, 미용, 중성화, 성대 제거 수술 관련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이 5가지를 잘 보시고 참고하셔서 가족 같은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칭찬보험인 펫보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번째 칭찬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간병보험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김성준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드릴 보험이 간병보험 또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한 보험을 좀 설명드릴 건데, 앵커님 혹시 앵커님이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서 병원에 좀 오래 입원을 하셨거나 그런 좀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맹장이 터졌는데 처음에 오진을 받아서 맹장 수술하고 일주일이 넘게 입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럼 그때 이렇게 병원 비용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병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는 이제 간병도 지금 보험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여서 사실 혼자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간병인을 만약에 사용을 했다 하면은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간병보험이 있었다 하면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간병보험이 그때 정말 있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때 간병보험이 없어가지고 간병비 안 그래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못 감고 열흘 동안 지냈었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저희 이제 간병인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보험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냐면 사실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이제 되면서 표를 보시면 저희 2000년도부터 2050년도까지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추이가 계속 올라가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노인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원인이 치료 기술의 발달, 그리고 생존율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고령화 시대가 이제 되어 가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 이렇게 어르신분들 보시면 거의 보통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이렇게 되시는데, 거의 지금 현재도 이제 90대 되신 분들도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 때는 90대가 훨씬 넘어가서 100세, 110세 그때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희 일상생활에서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되죠. 그러면 사실 관절, 허리, 그리고 어깨, 네. 무릎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럴 때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수술하면은 장기 입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때 사실 간병인을 이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간병인 보험이 없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내 본인이 아니면 내 가족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간병인 보험이 좀 필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 가족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한 10년 전에 저희
그 작은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좀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갖고 이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네. 계속 이제 케어를 받는데 그때 사실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간병인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저희 이제 사촌 동생들,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 부분을 계속 케어를 하는데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작은 아버님 이제 케어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다 보니까는 결국은 저희 그 사촌 여동생이 일을 그만두고 전담해서 또 그 작은 아버님 케어를 하는 부분인데 또 그러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뉴스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보면 뭐 최고령화 사회, 간병 파산 뭐 이런 그런 그 기사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기사로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내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내 가족분들이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사실 그런 간병보험이 있다 하면 사실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병보험이 필요한 이유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사회 구조가 변하고 있고 또 간병 파산이나 간병인 쓰다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병인이 필요한 이유가 이 같은 이유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내 가족이 뭐 병원에 계속 입원하면은 아무래도 그 우리 가족, 내 자녀나 뭐 아니면 내 그 와이프나 남편이 계속 병간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일을 그만두고 이제 했을 때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좀 제일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혹시 이렇게 그 시청자님 중에서 이런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 그냥 가족이 하면 네.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뭐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24시간을 계속적으로 이거를 뭐 내 가족을 케어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뭐 가족 간에 이렇게 계속 케어를 하다가도 좀 뭐 싸우는 경우도 사실 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럴 때 간병인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좀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한다면은 그때 뭐 가족들 간에도 좀 편하게 그리고 환자도 좀 편하게 좀 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해주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비용이 부담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비용이 정확히 어느 정도가 드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간병인 비용은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 좀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허리랑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간병인 보험을 좀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간병인 이제 쓰면서 그 간병인 보험으로 대체를 했는데 하루에 그 24시간 간병인을 쓰는 비용이 그냥 평균 한 12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하루에 뭐 한 7만 원, 9만 원이 한 22.5% 그리고 뭐 지금 제일 많이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그 지금 현재 9만 원, 11만 원 해서 36.7%.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간병 비용이 사실상 계속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좀 좋은 간병을 쓴다 하면은 15만 원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한 달로 따졌을 때는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간병인 그 사용을 보장을 받는 그런 보험이 없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내가 다 이제 우리 가족들이 그런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병인 비용이 7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사용을 한다고 하면 부담이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여러 이제 보험사들 기준으로 이제 간병인 사용을 이제 했을 때 이제 보장을 받는 보험이 기본적인 게 간병인 지원 1당이라는 그런 그 담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이제 간병인을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이제 사용할 때 보험사에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인건비가 얼마만큼 이제 되는 거를 뭐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간병인을 그 보험사에 신청을 하면은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나요? 좋죠. 네, 뭐 그때 인건비랑 상관없이 이제 간병인을 보내주니까 좋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좀 갱신 보험이라는 게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고 5년, 10년, 15년, 20년 될수록 이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 때문에 그걸 좀 유지할 수 이제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 다른 담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병인 그 사용 일당입니다. 내가 간병인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간병인 쓴 그 비용을 보험사에다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내가 가입한 당시에 비용을 다시 돌려받는 이제 그런 보험인데, 이거의 또 단점은,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이제 지금 현재 기준이 뭐 간병인을 쓸 때 15만 원이라는 그런 지원을 받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네. 또 내 본인 부담이 또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병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또 오늘 칭찬보험이 두 가지잖아요. 간병보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인데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고, 내가 이제 했을 때 그 간병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간병인 사용 그런 보험이 준비가 안 됐다면 내 개인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 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의 의료 혜택을 주려고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 병실에서 이제 내가 그 병원비를 최대한 비용을 줄이면서 내가 그 간호간병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병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가 병원 비용이 좀 덜 들어가다 보니까는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은 또 거기는 또 단점도 있죠. 근데 중증 질환 환자는 거기에 또 많은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내가 간병인을 또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부분에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거에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랬을 때 내 개인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그 간병인 사용 보험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준비하셨을 때 뭐 나중에 내가 가족들이 다툼 없이, 그리고 환자들도 잘 이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보험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총 4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종신보험부터 어린이 치아보험, 그리고 펫보험, 마지막으로 간호간병 서비스와 간병보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참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혹은 보험불만 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